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략, 바로 퍼즐 이론의 황민혁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2월 2일입니다. 바로 두 번째 2월달 거래일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일단 주말 이후에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또 가져보고 그 다음에 1월달 시장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달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1월은 그랬지만 2월달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자, 근데 첫 거래일에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등이 좀 무색하게 할 만큼 다시 또 흔들림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는 우리가 또 확인을 했을 때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흔들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이제 마이너스권 마감이 됐었죠. 혼조세 양상이 보였는데 거기다가 오늘은 장중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강하게 또 위쪽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또 빠졌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시황을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또 퍼즐 이론, 오늘은 또 실전 편입니다. 지금까지 퍼즐 이론에 대한 어떤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에 지금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오늘 증시에 대한 한번 방향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바로 전거래보다 0.95% 빠진 1906.6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가상을 잠깐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전거래보다 0.1% 정도 내린 684.86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죠. 자, 거래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흐름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점검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빠지고 나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밀리고,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섰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흐름을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흐름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밀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고점이 나오고 다시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 나오고 주가가 밀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목선이라고 하죠. 이 저점, 이 굴곡이 있는 이 능선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 연결선 부분을 다시 한번 연장선을 그었을 때 주가가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자리. 자, 이렇게 해서 반등 주고 나서 이 능선, 연결선 자리에서 다시 주가가 밀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머리가 세 개입니다. 즉, 이렇게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서 3산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가장 많이, 봉고 솟아 올랐기 때문에, 바로 이제 헤드 앤 숄더, 왼쪽과 오른쪽과 어깨라고 얘기하죠. 헤드 앤 숄더 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은요, 어떤 흐름이냐면요, 주가가 이제 과거에 올라가는 흐름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나오는 흐름이고요.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왼쪽보다는 가운데가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형성될 때 왼쪽에서의 그 굴곡, 저점보다는 오른쪽에서,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저점 자리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바로 이제 우리가 헤드앤숄더 또는 3산, 그 다음에 머리 어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즉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흐름을 뒤집어 보게 될 경우에는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거 뒤집어 보면요, 자, 주가가 밀리다가 하락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저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한 번 더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반등, 또 하나의 저점이 나왔는데, 이때는 뭡니까? 흐름 자체를 그냥 처음에 그 흐름 자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차트 자체도 뒤집어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 올라가다가
왼쪽 어깨를 형성시켜놨고 밀렸습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하나 잡아놨죠. 이게 머리예요. 머리를 잡아놨고 왼쪽 어깨 잡아놨고 다시 반등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 어깨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능선을 잠깐 연결을 해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높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흐름에서 우리가 주가가 다시 반등 주고 여기서 막히고 다시 빠지는 형태의 어떤 머리 어깨형의 흐름이 현재의 지수를 뒤집어 놨을 때의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점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어깨의 흐름, 헤드앤숄더의 흐름 자체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추세는 원래 헤드앤숄더의 추세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지만 이거 역으로 뒤집어 놨을 때 그 흐름 자체를 역 헤드앤숄더 또는 역머리 어깨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흐름 자체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흐름이에요. 지금 거래소 시장 흐름 자체는 주가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밀렸을 때 이 자리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역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정 자체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그리고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형태의 지금 현재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횡보하게 되어 있어요. 추세가 없는 비추세 형태의 흐름이죠. 그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저점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이런 테스트 구간. 이런 바닥을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그냥 계속 떨어지지 않고 한번 저점을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흐름은 뭐냐면요.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그래요.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은 분명히 가져요. 바로 시간적인 조정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자리 테스트를 다 마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는 경우는 바로 상승이 지속되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흐름 자체를 이제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상승이 지속되는 형태의 흐름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잠깐 우리가 또 놓고 보게 된다면, 자, 어떤 흐름을 띠고 있습니까? 주가가 밀리고 나서 이제 계속 빠지고 있지 않죠. 자,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됐냐면, 지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을 찍고, 반등 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즉, 일정 구간에서의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대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럼 결국은 이 흐름을 돌려내고 나서 690포인트 자리를 뛰어넘게 되면요. 코스닥은 역시 추세가 상승으로 잡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수급하고 오늘 현재 이제 종가 상황을 잠깐 보게 되니까 결국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장에서 300억의 매도가 잡혔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114억 원 정도의 매도, 기관들이 542억 원의 매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 12억 정도의 매수. 자, 평소에 그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그 매도 물량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많이 매도하는 금액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일별로 잠깐 볼게요. 자, 먼저 거래소 잠깐 볼게요. 자, 거래소를 잠깐 보게 되면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매수가 없어요. 쭉 매도죠. 그냥 계속 내리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 금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바로 1월 27일 날 33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158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그리고 1일 날, 바로 어제죠. 1800억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도만 하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자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300억대의 매도입니다. 매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요.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요. 자, 바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바로 설이죠. 구정. 자, 구정 동안에 정말 오랜 기간 쉽니다. 그리고 구정이 끝나고 나서도 대체 휴일제라고 해서 하루가 더 쉬어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첫 번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구정 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된다. 그러면 그 구정이라는 그 기간이 정말 긴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한국에서 최근에 북한에서도 미사일 발사설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그 리스크를 끌고
다음 주 후반까지 그냥 포지션을 그냥 놔두고 가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 자체는 바로, 일단은 리스크를 좀 피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긴 휴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놓는 네, 그런 과정이 오늘 장에 나온 거고요. 자, 그럼 국내 쪽에서 보면은 기관 쪽, 이쪽은 어떤 물량일까요? 결국은 기관 쪽에서 운영하는 자금은요, 개인 자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또는 뭐 추석이라든지 설 연휴, 정말 긴 연휴, 뭐 긴 연휴라든지 또는 돈을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를 앞둔 시점에서는 당연히 현금이 필요하게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들이 여윳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하던 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된다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언제일까요?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T 플러스 2일, 매도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2거래일 정도 후에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게 주말이 껴버리면 돈이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요일 날이 T 플러스 2일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현금 확보 시기는 바로 내일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일 그냥 다 팔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국내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 자체는 바로 현금 확보, 그 다음에 긴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는 그 자금이 일단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 자체는요, 이제 뭐 거의 뭐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 악재 자체는 사실, 악재라고 보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악재라기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 조정의 어떤 현상,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전에 돈이 필요하니까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네, 그런 수차적인 어떤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래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그래서 주가가 정말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종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시황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자, 현금을 지금 확보해야 되나? 또 설 연휴도 있는데 주가가 또 빠지고 불안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뭐 시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잡고 가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팔았는데 그리고 갑자기 그 판 물량을 외국인 또는 기관 쪽에서 한 번에 잡아서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고 나서 오히려 또 손해를 보는 경우, 네,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퍼즐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요, 바로 실전편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퍼즐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퍼즐 이론 할 때 뭐였습니까? 전반적인 퍼즐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퍼즐판이 있다. 그러면 조각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각들이 있으면 이 조각들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과연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느냐? 첫 번째 어떻게 맞춘다 그랬습니까? 그 귀퉁이부터 맞춘다 그랬죠. 귀퉁이부터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왜? 이 귀퉁이는 귀퉁이에 있는 그 퍼즐판 자체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죠? 선이 이렇게 반듯하겠죠? 그러면 그 조각들을 먼저 맞추게 돼. 끼워 맞추어 놓고 보기가, 다음 퍼즐을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맞추는 이 귀퉁이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경제였습니다. 경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점점점 이제 맞춰가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맞춥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경제 다음에 뭡니까? 산업에 대한 퍼즐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기업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귀퉁이에 있는 경제에 대한 어떤 퍼즐 조각들을 지금 맞춰 나가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퍼즐 이론을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지가 좀 오래됐어요. 퍼즐 조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요, 정말 이제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바로 정보죠, 정보. 우리가 HTS만 킨다고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과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정말 떨어져요. 아, 그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이 맞구나. 그런데 어떤 종목은요,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걸 믿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왜?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그 정보들, 이 정보 하나하나가 바로 퍼즐 조각입니다. 조각들.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놓고 그 다음에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퍼즐 이론이라는 거고요.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하나의 정말 완성된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퍼즐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진행해 드렸죠. 주도주를 찾는 방법, 퍼즐 이론을 통해서 주도주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강의도 많이 진행해 드렸고,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뭘 했습니까? 바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하는지, 이 가치 투자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실전이에요. 실전이니까 다 머릿속에 못 넣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기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들을 해드린 내용들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경제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출 텐데요. 자, 먼저 우리는 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동향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이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이 금융 위기가 있었죠. 미국. 자, 그리고요, 2011년도에는요. 2011년도에는 바로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위기가 지금 2008년에서 2011년도 몇 년 만입니까?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과거에 우리가 경기 순환 주기, 즉 경기 사이클이죠. 고점부터 시작해서 저점까지 이런 한 사이클을 보통 처음에 10년으로 봤어요. 10년마다 고점과 저점이 온다. 그런데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해서 이제 5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이제 3년 만에 온 거예요. 3년 만에.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경기순환 주기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서 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근데 2008년도에 보면은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는데,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이 바닥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누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애널리스트들이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2008년도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2008년도에 한번 그 보고서들을 보세요. 이렇게 쓴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쓴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그렇게 나온 그런 내용들 자체도, 시장에서 떠드는 그런 내용들 자체도, 기사화된 내용들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2008년도에 보세요. 이때 당시에 보고서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수의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떨어졌습니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계속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2011년도엔 달랐을까요? 2011년도에 역시 떨어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매수.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하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미국이요. 지금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바로 뭐 리먼 사태라고도 얘기하고 일단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바로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유동성을 투입을 해요. 왜냐면요. 자, 유동성을 투입할 때 그게 바로 돈을 투입한다는 거죠. 돈을. 그죠? 돈. 이 돈은요. 경제에서 이제 돈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신체하고 비유를 하자면 바로 혈액과 같아요. 혈액. 자, 그러면 혈액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이 멈췄다.
그럼 혈액을 계속 지원해줘야 돼요. 수혈을 해줘야 돼요. 수혈. 그래야 피가 돌아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지금 위기다. 멈췄어요. 돌아가지 않고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혈액,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의 금융위기 당시에 겪고 나서 2009년도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입했죠. 그죠? 혈액 같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혈액 같은 돈을 투입했다가 바로 올해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이. 자,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테이퍼링.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도 이 경제학 용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 자체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양적 완화 정책.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죠? 미국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테이퍼링과 일단 테이퍼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 있죠,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뭡니까? 2015년도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언제? 2016년도, 지금부터입니다. 올해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유동성을 풀고 나서 테이퍼링의 의미는 뭐냐면요. 유동성을 풀었어요. 돈을 풀었습니다. 매달 주기적으로 풀었습니다. 그 풀던 돈을,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그냥. 유동성을 어떻게?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 즉, 풀던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그죠? 이게 테이퍼링. 이게 종료가 된 겁니다. 그죠? 이게 2015년도. 자, 금리 인상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출구 전략. 이 출구 전략은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이 풀었던 돈을 회수를 합니다. 왜? 물가가 치솟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바로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나서 돈을 다시 흡수하는 전략.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게 바로 2016년부터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출구 전략,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유동성을 중단하는 거죠. 풀던 돈을 이제 더 이상 안 푸는 거고,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뭡니까? 유동성을, 이건 중단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흡수. 흡수의 개념이에요. 이제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충격이 클까요? 바로 이쪽이 충격이 더 크겠죠. 그게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이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6년도에 금리 인상, 바로 출구 전략을 시작을 하고 총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그 상황인 겁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그랬잖아요. 총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자, 4차례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하면 딱 4차례 되겠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달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요. 예상보다. 올해 들어서. 올해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출렁거렸죠. 미국 주가도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건 바로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중동국가. 그죠? 중동국가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어디? 미국도 자체로 그래요, 미국도. 그 다음에 또 일본도 안 좋죠? 유럽도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가장 큰 신호를 포탄을 쐈던 게 바로 중국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은, 약간 미룬다기보다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소득 지표 발표됐죠. 개인 소득, 소비 지출 보고서. 거기서도 보면은 거의 소득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거의 없었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별로 뛰지 않았어요. 물가도.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내구재 주문. 이 내구재 주문 동향도 역시도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내구재 주문.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내구재,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개인소득 지출. 이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꼭. 이 내구재는 뭡니까? 1년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1년 이상. 1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 세탁기, 냉장고, TV, 자동차. 제품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그럼 만약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앞으로 내 주머니가 더 두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삽니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은 안 사요. 내구재 안 삽니다. 비싼 거 지금 왜 삽니까? 거의 다 할부로 살 텐데. 그죠?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기의 어떤 선행지표 경기의 어떤,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 소득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미국의 지금 저축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저축 왜 합니까? 미국 원래 저축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다? 왜 올라갑니까? 금리가 높습니까?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데 지금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다. 뭡니까? 결국은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돈을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을 때 위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겨울잠 자는 어떤 동물들 있죠? 네, 겨울잠 자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겨울 되기 전에 뭐 합니까? 다 음식을 마련해 놓고, 비축해 놓고, 그 다음에 겨울잠 자죠. 그런 것처럼, 겨울은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도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기 전에 일정 부분 돈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돌입하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4번이나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이 4번조차는 4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상황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참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자, 정말 증시가 어떻게 그 지수 자체가 이 개별적인 주식처럼 움직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중국 증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요. 1월달 첫 거래일 날 무려 6.8%의 하락이 나왔어요. 이건 상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6.8%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잠깐 반등 이틀 주더니 바로 이틀 후 하락하고 나서 이틀 정도 그리고 다음 날 바로 7일이었습니다. 이때 무려 장중에 7.3%가 떨어졌어요. 종가가 7.04%의 마감이었죠. 그리고 나서 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올라왔지만 주가가 지금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빠진 원인이 뭡니까?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제도적으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증시에 대한 변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신규로.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어떤 그 도입에,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일정폭, 주가가 정해져 있는 일정폭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면, 네,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강제로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자,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1월 첫 거래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중국 시장 앞으로 좋겠구나, 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전 이거 도입한다고 딱 이 내용 나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버린다, 강제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변동성이 발생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주가가 크게 떨어질 만한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구나. 전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모두가 그럴 거야. 똑같을 겁니다.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합니다. 첫 거래. 아, 중국이 수상하다.
팔기 시작해요. 팔고 나서 첫 거래일날 바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자, 잠깐 반응 나왔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거래가 중단이 딱 돼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거 도입한다면 더 이상 거래 못해요. 판 사람들은 다행이다. 못 파는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팔 수도 없어, 이제. 자, 잠깐 반응이 나왔어요. 주가 어떻게 됩니까? 또 급락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 중단. 다 파는 거예요, 다. 이 제도 자체가 정말 이상한 제도인 거예요, 이건. 다 알려준 거죠? 우리나라 시장 떨어질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도입된 거야. 그렇게 이미 광고를 해버린 꼴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파는 거예요. 저 같아도 팝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잘못된 제도 도입.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시행하자마자 지금 거의 중단돼 버린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건 잘못 나온 내용이고 바로 앞전에 나온 내용이죠. 자, 그리고 4분기 GDP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1월 달에 4분기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4분기에 6.9% 성장이 나왔어요. 6.9%. 6.8%. 그리고 연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6.9%죠. 그죠? 이거는 4분기 성장률. 이 4분기 성장률을 놓고 보니까 2009년도 1분기 이후에 거의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동안 정말 고성장을 해온 나라가 맞아요. 그죠? 이 바오바 정책 아시죠? 바오바 정책.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그동안 그렇게 달성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8%의 경제 성장률이 깨지기 시작했죠. 7%대로. 그리고 이제 6%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자, 미국이 지금 물론 전 세계 GDP 1위입니다. 가장 경제 대국을 갖고 있고 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미국이죠. 미국 지금 경제 성장률 몇 %입니까? 2에서 3%예요. 지금 중국은요. GDP 수치로만 따진다면 2위입니다. 2위 거의. 그런데 나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얘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6.8%예요. 연간 6.9%죠. 미국의 몇 배입니까? 3배예요. 3배. 곱하기 3. 곱하기 3은 아니죠. 3은 안 되네요. 2배가 넘네요. 그죠? 2배가 넘네요. 3 맞나? 3이 6 맞네요. 딱 3배군요. 딱 3배.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과연 과거에 그렇게 성장 안 했을까요? 성장했어요. 성장을 하다가 항상 성장이 계속 이렇게 못해요. 사람들은 항상 기대를 하게 돼요.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어떤 기대치가 있다면 이 정도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줬어요. 그보다 조금 더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큼 기대를 더 해요. 다음에는. 그냥 요 정도 만족시켜주겠지. 다음에 만족을 또 시켜줬어요. 그 이상을. 그러면 다음에 기대가 더 높아집니다. 이 정도 만족시켜줄 거야. 만족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대가 아예 머리 꼭대로 올라갑니다. 못 맞춰요, 그런 건. 어떻게 계속합니까? 성장을 하다가도 좀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대가 크니까. 그 기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쨌든, 중국은 그동안 고성장을 하고 나서 이 고성장에서 지금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단계예요. 당연히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고성장을 해오고 나서는 성장이 둔화가 되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성장이 좀 둔화가 됐다. 그러면 이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단순하게 이 수치만을 놓고 보게 된다면 중국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상에서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뭘 합니까? 경기 부양책을 쓰겠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쓰겠죠. 자, 그럼 한 가지 빠졌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안화 절하. 위안화 절하 인위적으로 절하시켰잖아요, 가치를. 절하시키고 나서 고시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시를 그렇게 하고. 이게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상대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죠. 그죠? 그리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수출을 키우겠다는 건데. 그럼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또 빠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의 경제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이제 앞으로는 경기 부양책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은요, 바로 유럽하고 일본이에요. 사실 정말 반가운 내용입니다, 사실. 유럽하고 일본. 유럽은 2011년도에 사실 세계 주식시장을 정말 다운시켜버린 정말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나라죠. 2011년도. 그쵸? 유럽 재정위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우리가 엔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엔저 때문에. 그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일본도 사실 과거에는 별로 유럽하고 일본을 바라볼 때는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은 그나마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드라기 총재가 지난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3월 달에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현재 그 경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변경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자, 일본은요. 얼마 전에 나왔죠? 일본은행에서 2월 16일부터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탁하는 자금 가운데서 신규로 예탁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겠다. 마이너스 0.1%.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금리가 플러스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100만 원을 맡겼는데 1년이 됐어요. 1년 후가 됐어요. 1년 후에 당연히 100만 원 플러스 알파 뭔가 이자가 붙어서 여러분한테 돈이 가야 되는데 이 반대인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에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에서 90만 원을 주는 겁니다. 10만 원 어떻게 됐죠? 10만 원 어디 갔죠? 은행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보관해줬으니까 보관료 니네가 지불한 거지. 안전하게 보관해줬으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결국 보관료를 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낫죠. 개인들이. 은행에서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개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일본 은행에 대해서 예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은행에서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건 의지하러 받기 위해서 맡긴 건데, 오히려 내가 돈을 낸다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돈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죠, 그죠? 꽉꽉 묶여 있습니다. 개인들이 현재 그냥 각 지갑에 갖고 있으면, 집에 놔두면요. 그 돈은 묶여 있지가 않아요, 성향이. 그러면 은행에 맡겨놨을 때는 그 돈은 새롭게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개인들이 갖고 있다면 돈을 쓰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집어서 씁니다. 이게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집에 있으면 당연히 돈을 쓰게 되죠. 은행에 있으면 내가 찾으러 가야 되고 이게 이자가 깨지면 이제 여기서 찾으면 이자를 못 받으니까 구속력이 있는 건데 이 구속력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 정책 자체는 결국 일본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인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나왔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달에 통화정책 회의 또 역시 기대를 또 가져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일본 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단기적인 하락 요인은 분명히 존재해요. 자, 중국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 다음에 유럽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경제 동향 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북한도 있죠, 북한. 북한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미사일 기지 제설 작업했는데,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눈이 오면요. 최근에 이제 한파 때문에 폭설이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은 하루 종일 눈을 쓸어요. 제설 작업합니다. 나가서. 네,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무조건 제설 작업부터 합니다. 북한도 그 제설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미사일 기지에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미사일 기지를 제설 작업하는 건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흔들렸던 거죠. 해석하기 참 나름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군대는 눈만 오면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눈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악마의 비듬이다라고 표현하죠. 하루 종일 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일단 높은 그런 이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흔들리냐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 쪽 중동계 자금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외국인들 자금으로 이탈이 많이 됐죠.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면 처음에 장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이 시작할 때는 바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됐느냐, 아니면 하락 마감됐느냐. 만약에 상승 마감됐다면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하락 마감됐다면 하락으로 출발해요.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장 중반에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 증시.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개장 전부터 막 흔들리죠. 그죠? 그래서 개장되고 나서 어떻게 하락으로 출발하느냐. 하락 출발하면은 딱 올라갔다가도 그냥 툭 꺾어버립니다. 만약에 상승 출발했다. 떨어졌다가도 올려요. 이게 장 중반에 국내 시장에 움직이는 동향이에요. 장 후반은요. 장 후반에는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던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국내 시장이. 여러분들이 노리실 때는 어떻게 노리셔야 됩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예측을 해야 돼요. 미국 증시가 올라갈 거야. 예측한 다음에 종가에 매수를 해놓고 시초가에 팔든지. 아니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또는 크게 하락할 거라고 얘기한다면 뭐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데 조금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후반입니다. 후반부.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1시 이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적인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 국내 종목들,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도 더 잘 알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알죠. 어떤 종목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 초반에는 미국 예측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반에 뭡니까? 중국 증시. 이것도 예측해야 돼요. 예측 안 하고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만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어디입니까? 장 후반이에요. 점심 먹기 전까지는 차라리 쉬세요. 쉬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략들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불확실성은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입니다. 확실해요. 그럼 당연하죠. 우리가 뭐 흔히 안개 속 증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을 정말 잘해요. 레이싱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이싱 선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앞에 1m 앞도 안 보이는 어떤 안개가 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속도 이 100 이상, 시속 100km 이상 낼 수 있을까요? 밟을 수 있을까요? 못 밟아요. 운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거예요. 바로 앞이 직선 코스인지 아니면 좌회전 코스인지 우회전 코스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불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소멸된다. 안개가 자욱했던 게 안개가 조금씩 거칩니다. 그럼 점점 앞이 보이겠죠. 트이겠죠. 그러면 뭡니까? 주가는 점진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어차피 지금 안개가 꼈어요. 꽉 찼습니다. 안개가. 그럼 결국 그 안개가 언젠가는 거치겠죠. 하나씩. 그죠? 그럼 보이겠죠. 안개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안개가 쌓일 수 있는 것처럼 안개가 이미 꽉 찼다면 안개는 어느 순간 조금씩 퍼질 거예요. 퍼져가면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불확실성들은 소멸이 될 겁니다. 분명히. 소멸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아무런 리스크, 악재가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은요, 정말 위험한 시장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장은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안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밖에서 사회에서 이제 주식, 증권일을 하는 어떤 이제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졸업생들한테 바로, 이 교수님들이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주식을 사야 될까?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때가 시장의 고점입니다. 보통.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 되게 신중합니다. 교수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미국도 되게 좀 불안하고, 미국이 좀 거치니까, 아, 그래. 지금 할까 보니까 중국도 되게 불안하네? 중국이 또 소멸되니까, 아, 그래. 해볼까 했더니, 또 유럽이 또 불안하고, 유럽에서 어떤 일들. 우리가 모르는 정말 조그만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아, 이게 나중에 또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또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또 소멸되니까, 아, 그래. 유럽이 이제 해소했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나? 그래서 또 일본이 또 문제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제. 아, 그래.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어. 지금 주식 사야 되겠다. 이미 주가는 그전부터 계속 올라서 거의 2,000포인트 넘어가고 정말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전화가 와요. 아,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러면 증권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악재가 없습니다. 다 소멸됐어요. 보통 이런 시장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라는 게요, 이래요. 다수의 리스크, 악재가 노출된 시장. 이미 노출됐어요. 이미. 중국도 노출됐고, 일본 유럽 다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출된 악재가 있어요. 새로운 내용의 악재를 끄집어내서 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이게 소멸되는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 노출된 악재는요, 소멸돼요, 분명히. 그러면 주가는요, 이미 악재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계속 빠질까요? 아니에요. 빠졌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냐면, 이 악재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아, 그래,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그래서 올라가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 그래서 올라가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 그래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악재가 없는 시장은 시장의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악재가 많이 노출된 이런 시장은 보통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장에서 베팅 하실래요? 지금 시장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바로 이 밑에죠. 그러면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한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과감하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지금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을 한번 내드리죠. 투자 전략. 자, 일단 지금 시점은요, 불확실성이 소멸되는 구간이에요. 소멸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은요,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이 어려울 듯 보입니다. 4차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3차례 또는 2번,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4번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큰 리스크는 소멸되고 있는 거죠. 더 한다는 게 아니고 덜 한다는 거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5번 한다. 이건 리스크죠. 그렇지만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확률이. 이건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요.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정책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GDP 발표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동성 확대 정책 나왔죠. 그죠? 돈 푼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유럽하고 일본은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요, 또.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3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에 어떤 역행하는 어떤 정책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뭡니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유가는요. 유가는 지금 한계 마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최근 들어서 뭡니까? 최대 산유국,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 지금 둘이 만나서 더 이상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 이게 추가적인 공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다 망합니다. 망해버려요, 다. 사우디. 원래는 셰일가스를 잡기 위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제사를 파먹는 꼴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왜? 한계의 마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못 버티고 공급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채취했을 때, 유가를 석유를 뽑아냈을 때 그 가격하고 팔 때 가격이 더 싸다면 파서 이제 팔겠습니까? 안 판다는 거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 리스크 소멸 중. 그러면 1월은 단순한 시장 변동성으로 하락한 주식들을 1월 달에 단순한 어떤 시장 변동성으로 하락한 주식들을 이제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되는 자리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불확실성들은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고지 하나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한 주죠. 한 주에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들어오시면 저하고 심도 깊은 그런 내용들을 직접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